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투명한 감수성의 작가 김지원의 단편 어떤 시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1942년 경기도 덕소에서 태어나 1965년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였고 1975년 현대문학의 단편소설 사랑의 기쁨과 어떤 시작으로 등단했습니다. 1977년 동생인 김채원과 자매소설집 먼집 먼바다를 냈으며 1997년 중편 사랑의 예감으로 이상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은이, 김지원. 어떤 시작. 푸른 바다에 둥실 실려 윤자는 태양을 향해 누워 있었다. 몸을 잠글 때는 선뜩하던 바닷물이 이젠 정감 있는 온도로 살아있는 듯 기분 좋게 윤자의 몸에 닿았다. 귓가에 찰랑이는 물결, 젖은 코끝을 스치는 바람, 멀리 시야 한 귀퉁이를 빠져나가는 돛담배며 모터보트의 단조로운 기관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영어, 남미의 언어, 또따또따, 쏠라쏠라, 웨익웨익, 가려들을 수조차 없이 짓거리는 말들의 꿈결 같은 소리. 태양이 눈부시어 윤자는 파도에 씻긴 눈썹을 잠에 취한 사람처럼 겨우 열었다 닫았다 하였다. 정일은 어딨나? 윤자는 몸을 일으켜 정일을 찾았다. 정일은 빛이 파라솔 밑에 앉아 무언가를 마시느라고 목을 뒤로 썩 젖히고 있다. 먼 데서 보니 27 정일의 몸은 보이스카우트 소년 같다. 한국 동란 참전용사 사진에 같이 찍힌 하우스보이 비슷한 것도 같다. 오늘이 지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부인 잡지에서 보니 이혼을 하여 여자가 혼자 되면 오랫동안 바라고 바라오던 성취인 경우에도 여자는 패배감, 고독감을 느끼게 마련이니 사회는 행복한 결혼을 사회적인 성공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한 여자는 생활 습관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하였다. 항상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먹고 하는 데서 벗어나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주중에라도 파티를 열고 사회활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경우는 다르지만 윤자는 내일부터 또 다른 자기의 생활을 열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어떤 것이 다른 생활일까? 윤자는 자기가 어떻게 아주 다른 생활을 할 것인지 막연하였다. 달밤에 체조를 하여 본다 한들 자신이 하는 일이니 무엇이 달라질까? 아침부터 밤까지의 의미 없이 지루한 시간이 흐르고 겨우 잠이 들면 다음 날 날이 밝고 아무런 경계도 없이 나날이 흘러가리라. 혼자 먹는 밥이 맛이 없고 씹는 소리가 다시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전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다. 내일부터 정일이 안 온다 하니 앞으로의 나날이 지루하고 의미 없이 윤자 눈에 다가오는 듯하였다. 며칠 전 윤자의 단칸 아파트방에서 사가지고 온 콩나물과 두부로 된장국을 만들던 정일이 소파에 앉아 뜨개질 손을 놀리고 있는 윤자에게 미세스리, 우리 결혼하면 축하로 비치나 갔다 올까요? 신혼여행이라는 것 있죠 왜? 말했을 때 윤자는 웃음소리로 대답을 대신하였었다. 윤자와 정일이 사이엔 결혼처럼 농담 같은 말은 없었다.
깨끗한 농담이란 표시로 정일도 윤자의 웃음에 자기 웃음을 더하였다. 정일이 결혼하는 날이란 그가 영주권을 타는 날이었다. 그들은 지금 법적으로는 신혼부부이고 결혼에 따라 얻어지는 정일의 소망인 영주권을 얻는 날을 정일은 결혼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윤자가 1,500불을 받고 형식상의 결혼을 해주기 전까지 정일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쫓기는 몸이었다. 유학생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요새 인플레니 뭐니 해도 그래도 세계의 대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학생을 이렇게 대우하는 건. 처음 만난 날 정일은 눈물까지 글썽하며 윤자에게 말하였다. 2달이 가까운 지금 정일은 영주권을 얻고 윤자는 돈을 다 받고 그들의 관계는 끝을 맺게 되었다. 정일이 천천히 물가로 오고 있었다. 이곳에선 백인이 별로 희어 보이지 않듯 한국에 살 땐 윤자는 동양인을 황인종이라고는 그러지만 뭐 별로 노랗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정일이 뭐라고 웃으며 윤자에게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잘 들리지가 않는다. 우리 시합할까요? 한 것도 같고 물이 차지 않아요. 같기도 하다. 같이 차이나타운의 피복 공장에서 일을 하는 기영 엄마로부터 돈을 받고 순전히 비즈니스로 결혼을 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을 때 윤자는 기뻤다. 유학생인데 말이요. 서울에선 형이 살 만큼 사는 집이긴 한가 봅디다만 출국령을 받고 지금 다른 주로 도망가려고 짐이랑 죄 꾸렸대요. 미국 온 지 겨우 7개월 만에 남들은 다 잘 견디는데 재수도 없지. 결혼 좀 못 해줄 게 뭘까? 윤자는 생각하였다. 중국 처녀와 같이 쓰고 있는 햇볕 들지 않고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한 맨하탄 지하실 방만 면할 수 있다면 게다가 심한 미싱일로 허리는 판자처럼 빳빳하였다. 고저가 강한 중국말의 소용돌이, 박아내는 개수로 계산되는 임금, 불이 나게 돌아가는 빠른 미싱 소리, 뿌옇게 떠있는 먼지 속에 하루 종일 미싱을 밟아대면 집었다 놓았다 하는 헝겊조차 무거웠다. 1,500불이 생긴다면 햇볕이 방 안에 들이밀리고 창을 열면 거리를 볼 수 있는 방을 얻고 싶었다. 소원이 이루어져 윤자는 뉴욕 서부 지하실 종점에서 20분쯤 걸리는 곳에 단칸방을 얻고 정일을 기영엄마가 한국말 속에 섞어 쓴 영어대로 비즈니스 손님으로 맞아들였다. 윤자는 지탱하기도 힘겨운 자기 인생에 한 번쯤 방학을 주고 싶었다. 윤자는 아침에 눈을 떠 누운 채 밑의 거리를 지나는 찻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저녁이면 정일이 임시 얻은 직업인 회계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윤자는 하숙집 아줌마가 하숙집 하숙생을 맞듯 지어놓은 저녁을 그와 같이 먹었다. 윤자의 하루는 정일이 오기 전과 온 후로 나누어졌다. 저녁을 먹는 대신 정일도 마음속에 계산을 하고 있는 듯 신세지지 않을 정도로 장을 봐오고 정일이 손수 음식을 만들기도 하였다. 오래 물속에 계시는데요. 정일이 파랗게 변한 입술로 웃으며 헤엄쳐 왔다. 뭐 마실 건 남았어? 콜라도 좀 있고 물도 방금 떠다 놓고 왔어요. 오늘 해변 나들이는 정일이 주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불고기 통조림으로부터 종이 냅킨에 이르기까지 그의 비용이며 준비였다. 미세스리, 여기 조개가 많이 있다는데 우리 캐 가지고 갑시다. 어떻게 큰지 2개만 먹으면 배가 부르대요. 이따 집에 가서 고단한데 간단히 밥하고 먹으면 좋겠죠. 윤자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물 위에 수박공같이 넘실넘실 움직이는 정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우리 집에 들릴 생각인가? 우리 집에 들러
마지막 날인 오늘도 11시 반에 떠날까? 방에 있는 소지품을 가지고 가려면 들어오긴 해야 하겠다. 윤자는 아까 점심을 먹으며 정일이 집 앞에 차를 대면 새학기가 되면 바쁘겠다라든가 기숙사로 들어갈 것이냐 그런 말로 끝을 맺겠다고 생각하였다. 정일과의 관계에서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에게 치근거리는 것 같이 보이지 않도록 윤자는 조심하였다. 아파트의 층마다 있는 공동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친 정일이 젖어서 들어서면 윤자는 타월이나 로션을 건네주고 싶지만 정일이 자신이 열쇠로 방문을 여는 곳조차 모른 체하고 앉아 있었다. 윤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정일은 말도 없이 식탁 의자에 앉아 책이나 신문을 보다가 밤 11시만 되면 2블록 떨어져 있는 친구 집으로 자러 내려갔다. 출국령을 받은 사람이 결혼을 하였다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조사를 나올 것이니 주위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부라는 인상을 주도록 같이 들락거릴 것이며 저녁 늦게까지 정일이 윤자의 집에 있을 것, 윤자의 방에 정일이 잠옷과 헌 구두 등 소지품을 갖다 놓을 것을 변호사는 말하였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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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자는 뜨개질 일이나 레코드를 들으며 정일은 책을 읽고 편지를 쓰기도 하며 두 사람은 무슨 일인가에 열중해 있는 채 하며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았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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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반 정일은 풀어놓았던 시계를 쥐어짜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일이 나갈 때 윤자는 배웅하지 않는다. 정일은 자기 몫의 아파트 열쇠를 철렁거리며 안녕히 주무세요. 저 갑니다. 그런 말을 달싹달싹 했다. 키가 크고 소년 같은 그의 모습이 문을 열고 사라지기까지 윤자는 일에 몰두하는 채 하였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다. 만나면 한국 소식이며 이곳 사회의 이야기, 미국 이민정책, 물가고, 직업난 같은 세상 얘기를 하고 헤어질 땐 윤자가 문간까지 나갔었다. 침묵의 저녁은 윤자가 정일에게 같이 살자고 말한 이유였다. 그날은 정일이 맥주를 사와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아는 노래들을 동요부터 유행가까지 불렀다. 시끄럽다고 옆집에서 벽을 두드리면 조심해서 소리를 작게 내다가 다시 큰 소리로 되었다. 윤자는 정일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하였나? 못하러 정일은 밤 11시 반만 되면 반기지도 않는 친구의 아파트로 자러 내려가나. 이곳 한 구석에 그냥 자며 누이처럼 동생처럼 살면 좋지 않나. 그러자 방금까지 노래를 부르고 죄수들이 지문 찍을 때의 표정을 흉내내어 윤자를 눈물이 고일 정도로 웃겨주었던 정일이 얼굴을 굳혀 윤자는 자기가 실수하였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정일은 반창거리는 사오지만 맥주 깡통은 없고 노래는 물론 얘기조차 길게 건네지 않았다. 정일이 시계처럼 일어나 나가면 윤자는 모욕감을 느끼며 자식 누가 잡아먹는다나? 열쇠 소리를 향하여 입술을 삐죽하였다. 줄다리기 싸움이야. 내 마음에 들려고 살살 눈치를 살피며 내가 결혼을 못 해주겠다고 할까봐 애태우고 있겠지. 사실 그렇지. 이제 와서 내가 싫다고 하면 쥐가 어떻게 할 거야? 어디서 나같이 영주권이 있으나 독신인 여자를 찾든지 다른 주로 뺑소니 치든지. 그러나 그 두 일이 다 아득하기만 하겠지. 후회스런 동고말을 꺼낸 다음 저녁 윤자는 정일이 오는 시간쯤에 지나다니며 보기만 하던 근처 놀이터로 나가보았다. 정일이 오는 것을 죽치고 기다린 것 같은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석양빛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동양 아이들도 두엇 있었다. 정작 나와놓고 보니 집을 지키지 않고 나온 것이 그들의 관계를 더 이상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전날 같이 살자고 얘기한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고 정일에게 할 말을 만들어 보려 하였다. 이제 와서 윤자는 결혼 같은 걸 할 생각은 없었다. 어느새 자기 나이 같지도 않게 낯선 40, 정일이 27 나이 때문이라기보다도 윤자는 결혼에 대한 환상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자 결혼한 남편은 사업이 번창하여 7년 후 윤자와 이혼할 때쯤에는 자가용과 화곡동 근처에서 제일 좋은 집을 가진 부자였고 남편은 어느 날 말하였다. 우리 이혼하자. 이 집은 네가 갖고. 윤자는 너무 놀랐다. 뭐 때문에요? 여자가 있어요? 아니, 없어. 난 결혼이 맞지 않나 봐. 그렇다면 3년 동안 마음대로 지내다 오세요.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우겨대다가 세면도구와 옷가지만 들고 나가버렸다. 윤자는 매일 울며 남편에게 새 여자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퇴계로 남편의 사무실이 있는 곳에 숨어 지켜 서 있었다. 정말 남편에겐 그때 여자가 없었다. 단순히 사는데 진력이 나서 이혼을 하자고 하였나? 그들의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크고 나중까지 건강치 못하여 아프기만 하다가 죽었다. 엄마 경험이 없는 자기는 허둥지둥 하기만 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진력이 난 것일까? 아니면 남편이 늦게 돌아오는 저녁 같은 때 자기에게도 찾아들던 살림을 부수고 먼 데로 가고 싶은 것 같은 마음이 남편에게도 든 것이었을까? 남편은 재혼하여 살고 있단 소문이다. 한국 사람이요? 누군가 앞에 와 서서 윤자는 올려다보았다. 뒤통수에 송편만한 쪽을 단단히 달고 있는 쪼그라붙은 듯한 한국 노파였다. 반갑기도 하고 주위의 시선이 느껴져 부끄럽기도 한 나일론 갑사 치마 저고리. 대답하기도 전에 노파는 윤자 옆에 몸을 던지듯 앉더니 치마 밑에서 빨간 갑의 담배를 꺼내었다. 섹시도 필라오? 아니요. 노파는 담뱃불을 붙이며 싸움을 걸듯 아, 이곳이 어디 사람 살 때요? 짐승이나 살 때지. 뜨뜻한 장판방에서 살다 오니 마루랑 시커멓고 죄 신발 신고 다니고. 집에 가시지 그러세요. 아, 아들놈이 보내줘야 말이지. 난 죄잉일 애보는 게 일이여. 저놈이 비행기만 보면 눈물이 난다니까. 내가 어쩌다가 저놈이 걸 타고 여길 왔나 싶어서. 노파는 매일 울고 있는 듯 눈이 짓물러 있고 그 눈에 다시 새로운 눈물이 고여왔다. 윤자는 고개를 들어 머리 위를 낮게 떠가는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근처에 비행장이 있는 까닭에 비행기는 막 이륙을 시작한 자세로 하늘을 향하여 떠오르고 있었다. 비행기 몸체에 붙은 빨간불, 초록빛불이 저녁 하늘 속에 깜빡이며 떠나갔다. 나는 이 할머니처럼 그리운 고향도 없고 비행기를 보고 눈물을 흘릴 기분도 아니고 고국은 수치의 고장이었다. 그곳으로부터의 탈출, 그것만이 유일한 살길같이 생각되었다. 놀이터에서 7시쯤 돌아와 보니 정일이 와 있었다. 어디 가셨댔어요? 문을 열고 정일이 선생 앞에 선 중학생같이 말했다. 먼저 말을 걸어준 정일에게 그녀는 안도를 느끼며 방금 한국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 그 한복 입고 다니는 할머니 말이죠. 미국 나쁘다고 그런 소리 미세스 리에게도 해요. 알아? 그 할머니 유명해요. 한국 사람만 봤다 하면 줄줄 줄이거든요.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된 저녁이 그 이후로 줄다리기 같은 팽팽한 침묵의 대결로 이어졌다. 정일이 미세스리 우리 결혼하면 빛에 나갈까요? 하고 성큼 농담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민국의 정식 허가가 내려 변호사에게 사인하러 갈 일만 남았을 때였다. 오후 6시라고 하여도 여름에라
한낮같이 밝은 8월의 무더운 저녁이었다. 창문에 달아놓은 조그만 환기용 선풍기가 붕붕 소리를 내며 아파트 꼭대기층의 열기 속에 허덕이듯 돌아가고 있었다. 윤자는 농담인 줄 알면서도 뜨개질 손을 멈추고 전축에 레코드를 얹었다. 싸구려 전축은 얄팍한 소리로 정감 있는 남자의 노래를 풀어냈다. 이제는 우리 헤어질 시간. 다시 한번 내 손을 잡아줘요. 노래 가사가 저희가 있는 듯 정일에게 들릴 것 같아 윤자는 노래를 틀면 더 덥고 하며 전축을 곧 꺼버렸다. 그때의 약속대로 영주권을 받아든 정일은 차를 빌어 윤자를 해변으로 데리고 나왔다. 일종의 사례 같은 거겠지. 해산 후에 산모가 의사에게 드리는 꽃이나 술 같은 것. 윤자는 그렇게 살해하였었다. 졸업 때 선생님에게 드리는 기념품 같은 그런 거겠지. 주말 러시아워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은 늦게까지 해변에 남아 있었다. 저녁이 되어 갈수록 바람이 쌀쌀해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식어가는 모래 위에 앉아 있었다. 야외인 탓인지 마지막 날이어서인지 오늘은 두 사람 사이의 줄다리기 시합이 완화된 기분이다. 그러나 서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가끔 전화하라든가 편지하라든가 그런 인사말 같은 것은 쑥 빠졌다. 얘기를 많이 한 쪽은 정일로 그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얘기들을 싱싱한 분위기로 했다. 학교 때 운동하러 다니던 얘기, 9살 때 홍역하던 얘기, 미국에서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운전면허 따러 서울의 삼복더위에 돌아다니던 일, 그런 경험담으로부터 책을 읽은 얘기. 빠삐용이란 책을 보니 바로 빠삐용 같은 의지로만 산다면 미국 천지에서도 못할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또 이곳 사람들이 모이면 흔히 나오게 마련인 엽전근성. 중국 사람들은 일대째는 지하철 공사에서 막노동자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2대째에 가서 조그만 세탁소나 우동 가게를 내고 3대째 가서야 집도 짓고 교육도 하고 그런다는 거라. 그 얘기 듣고 보니 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성미가 급해 1, 2년 안에 결산을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떠날 때 친구며 형님께 말했어요. 우표값이 없어 편지를 붙이지 못할지도 모르니 섭섭해하지 말라고요. 형님이 새 만년필 하나를 주시며 이게 제법 비싼 건데 미국 가서 정 배고프면 팔아서 밥 한 끼 사 먹으라고. 또 누이는 금반지를 만들어줬어요. 내 그놈의 걸 끼고 새 옷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뽑아 입고 비행기 안에서 하나도 먹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러고 앉아 있었으니 스튜어디스가 벌써 아, 저놈은 지금 처음 비행기 탄 놈이구나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참 그놈의 반지는 왜 끼었는지. 윤자는 공원에서 만났던 한국 노파 얘기를 좀 자세히 하고 왜 나는 그 할머니 생각을 그리도 자주 하게 되는가. 자기 신상 얘기도 조금 했다. 얘기를 안 해도 정일은 기영엄마를 통해 자기가 의지 없는 이혼녀라는 것쯤 알고 있을 것이었다. 태양이 엷어질수록 바람이 세어져서 그들은 수영복 위에 옷을 걸쳐 입었다. 정일의 옷이 거꾸로 되어 목 뒤에 붙은 상표가 글씨도 선명하게 거북표였다. 셔츠를 뒤집어 입었어. 정일은 윤자의 꾸준한 시선에 반발하듯 난폭하게 옷을 벗었다가 다시 입었다. 좀 떨어진 곳에 길게 누워 애무에 열중하고 있는 젊은 연인들과 몇 그룹뿐 사람들이 거의 떠난 해변엔 갈매기떼가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억센 듯 보이는 날개며 믿지 못하겠다는 듯 날카롭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눈초리, 뾰족한 부리가 곧장 눈이나 심장을 파먹을 듯 싶은 무서움을 느끼며 윤자는 깔았던 타월을 개켜놓고 일어섰다. 그만 가자. 차들이 거의 빠져나가 운동장같이 넓은 주차장 한켠에도
수많은 갈매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정일은 차에 발동을 걸며 저 갈매기 밭 가까이로 가볼까요? 날아가겠지. 살짝 가면 괜찮을 거예요. 수천 마리는 되겠는데요. 차는 갈매기떼 곁을 천천히 미끄러지듯 굴러갔다. 정일의 말대로 날아오르지 않는 갈매기를 윤자는 두려움 없이 창밖으로 보았다. 차는 바다를 뒤에 두고 하이웨이로 들어섰다. 대규모 노을이 성난 듯 검푸른 하늘에 짙게 깔리고 먼 산과 나무들의 검은 형체가 뒤로 돌아가며 물러나고 있었다. 차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었다. 고단하시죠? 뒤로 편히 기대세요. 더 이상 말이 없는 때문인지 엄격하고 조용한 정일의 질서를 차의 스피드에서 느끼며 윤자는 오늘 집에 같이 들어갈까? 정일의 소지품을 다음날 어디에서 정일을 만나줄까? 그러면 또 한 번 더 만나게 되지. 바닷물이 나가지 않아 조개는 못 잡고 말았다. 이제까지 내가 정일에게 만만하게 보인 것은 아닌가. 돈에도 정에도 굶주린 여자로 보인 것은 아닌가. 정일은 언젠가 말하였다. 나는 여기서 학위를 따고 책도 2억 원쯤 써서 이름을 낸 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요샌 박사가 너무 많거든요. 그냥 갔다간 실업자 되기 알맞지. 그런 너의 인생에 내가 하찮게 입에 올려지겠지? 미국서 출국령을 받았을 땐 막막하더군. 그래서 돈 주고 40살 난 아줌마하고 결혼했지. 그동안 혼났다. 그 여자 같이 살자고 덤비잖니. 미래에 나타날 그의 연인에게 구원을 하며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결혼을 하고 짓거릴지도 모른다. 정일은 조용히 차를 몬다. 핸들 위에 얹힌 그의 손이 정결하게 윤자의 눈에 비쳤다. 공부하는 손. 윤자는 그 손을 끌어잡고 아니면 꽉 물고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 손을 꽉 물고서 아주 이 다음까지라도 어디 가서 윤자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었다. 얼굴에 닿는 윤자의 시선을 느끼고 정일은 윤자를 곁눈질해 보았다. 조그마한 얼굴이 비스듬히 정일 쪽을 향했다가 앞으로 향한다. 이 여자는 미인은 아니지만 마른 탓인지 시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예뻐 보인다. 특히 더울 때면 살결이 꿀빛으로 윤이 나고 속눈썹은 더욱 짙어지는 것 같다. 정일은 한 번도 이 여자의 얼굴을 거북해서 자연히 본 일이 없다. 미세스리, 아기는 없었어요? 죽었어. 정일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죽었어 하는 메마른 윤자의 음성이 산뜻하게 그의 귀에 남아있다. 이 여자는 감각이 없는 여자 같다. 무표정해 있고 남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이의 죽음조차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 하긴 그동안 세월이 흘렀으니 자기도 어머니는 대학 다닐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어려서 돌아가셨죠. 그런 말을 슬픔 없이 하지 않는가. 그런 거겠지. 그러나 아이를 잃은 여자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냥 간단히 죽었어 할 수만은 없는 게 아닐까? 그는 기영 엄마로부터 윤자가 가난한 독신 여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이름조차 흔한 윤자여서 그는 그 여자가 여자라는 것조차 염두에 없이 기영 엄마를 통해 성금을 지불하였었다. 자기와 법적 결혼을 해주려는 여자는 고생을 지독히 하는 가난한 사람으로 용모는 그저 막연히 기영 엄마 비슷하게 짧은 퍼머머리에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통짜루 원피스를 입고 흰 샌들을 신고 다니는 40대의 어색한 양장차림 아줌마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정일은 기영 엄마 집 버스 정류장까지 형님의 친구인 기영 아빠와 마중을 나가서 쇼커트 머리에 소매 없는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자그마하고 마른 여자를 발견하였다. 쌍꺼풀이 박고랑같이 깊고 눈썹이 짙고
피부는 윤인하게 가무잡잡하여 동남아 지방 여자 같은 인상이었다. 마르고 긴 팔에 기다란 백이 걸리고 손에는 선글라스가 들려 있었다. 함께 기영엄마의 집으로 걸어가며 정일은 자기 어깨에 밖에 키가 안 차는 여자에게 측은한 죄스러움을 느꼈다. 거북해지는 정일과 달리 윤자는 아무 생각도 없는 듯 산뜻하게 굴었다. 학생이시라고요? 아파트는 이제 얻었어요. 사흘 후에 이사를 할 텐데요. 이따 같이 가서 집을 알아놔야지요. 아주 조그매요. 욕실도 부엌도 따로 없고 40이나 된 여자의 몸이 18 소녀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 여자가 40이나 된 여자가 돈 때문에 나랑 결혼을 한다. 늙은 창녀를 대한 듯 그는 죄송스러웠다. 아주 그만 정말 결혼을 하시지. 저녁 먹을 때 웨딩마치를 불러가며 기영엄마가 놀릴 때도 정일은 쥐구멍을 파고 싶었으나 윤자는 웃고만 있었다. 시내로 들어가며 차가 밀려 그들의 차는 가끔씩 멈춰섰다. 보트를 뒷공무니에 매단 차, 자전거를 실은 차, 지붕 꼭대기에 텐트며 삽을 실은 차들도 눈에 띄는 자동차의 행렬이었다. 정일은 거리에 문 닫은 상가를 바라보며 영주권 때문에 국제전화에 매달려 형님의 어려운 돈을 긁어온 일이며 형수가 그것을 알고 있을까? 이번 학기는 돈이 없어 등록을 못할 것을 우울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곧 힘을 내었다. 이제 영주권이 있으니 그는 가슴을 쭉 폈다. 취직을 못할 리야 없겠고 다음 학기 쉬며 부지런히 벌면 그 다음 학기엔 등록을 할 수 있겠지. 영주권이 있으니 학비도 반으로 싸지겠고 그의 머리는 집세와 식비 같은 것을 줄일 대로 줄이면 얼마나 될까 산수노름으로 바빠졌다. 그렇지만 먹는 걸 너무 줄이진 말아야지. 건강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공부뿐 아니라 인생이 그냥 병고에 시드는 예를 정일은 듣고 보아서 알고 있었다. 이 여자의 인생은 얼마나 쉬운가.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면 된다. 정일은 지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젊은 자기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에 수치감을 느꼈다. 고국에 돌아간다고 하면 무조건 애국자, 이곳에 뼈를 묻겠다 하면 미국화되었다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떠나 아무런 편견 없이도 자기가 조국에 대해 가지는 감정이 부끄러웠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길을 쓰고 이곳에 있으려 하는가? 나의 학문이 그다지도 위대한가? 실증이 난 애인을 의리상 도덕상 어루만지고 돌봐 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나이처럼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도 비평의 안목으로 대할 때 별 의견이 없었다. 학생 시절 영어 시간에 앉아 막연히 동경하였던 대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었다. 공부 자체보다 공부하였다는 소리가 듣고 싶었다. 더욱이 부끄러운 것은 이곳에서 살아버릴까 하는 충동이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그 사람들도 이곳에 살며 조국에 대해 죄의식을 느낄까? 미국의 물질 문명을 개탄하는 글들을 읽을 때면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모르겠는 그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27 한국 청년이 세상과 가지는 연관을 바로 깨닫고 마음에 활활 타는 분노를 가지고 싶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똑똑한 인간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한국인이라는 의식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 차가 윤자의 아파트에 와 멎었다. 6층 높이의 바랜 벽돌 빌딩들이 늘어선 아파트 거리이다. 시멘트 바닥의 인도를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손에 손을 잡은 노인 부부가 주말에 늦은 저녁을 산보하고 있었다. 정일이 차에서 내려 아이스박스와 타월 등의 짐을 어깨에 메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안에 정일과 윤자 두 사람이 되었다. 저녁 무렵 낯선 동네 안에 썩 들어섰을 때 같은
허전한 정이 흐르는 기분이었다. 윤자는 엘리베이터 벽 승강하는 속도에 몸을 기대었다. 어렸을 땐 모든 것이 자기 것 같았는데 갈수록 없어지더니 이 즈음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누구를 만나든 헤어질 땐 실연을 당한 듯 가슴이 쓰려왔다. 기영 엄마와 헤어질 때도 그렇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싶어 하도록 나는 누구에게 기대는 성미인가? 모두 내 무게를 견디기 싫어서 내 곁을 떠나가나? 아이조차도. 놀이터에서 만난 한국 할머니는 도로 한국에 갔을까? 아직도 양담배를 피워물며 아무 한국 사람에게나 넋두리를 퍼부어댈까? 나는 늙어서 그 할머니 비슷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미 생긴 신경통으로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아무나 붙잡고 넋두리를 늘어놓을지 모르겠다. 윤자가 아파트의 열쇠를 돌리고 불을 켜자 작으나 네모반 듯한 방이 오늘따라 아늑하고 정다웁게 그들 눈에 비쳐왔다. 낯익은 방의 따뜻한 냄새가 났다. 소파 위에 놓인 트렁크는 윤자가 싸놓은 정일의 소지품이다. 거기에 눈길이 가자 겸연쩍어 정일은 그것들을 풀어 있던 자리에 도로 갖다 놓고 싶었다. 샤워하고 와요. 끈끈하지? 윤자가 시키는 대로 정일은 샤워장에서 소금기 배인 몸을 씻고 돌아왔다. 윤자는 정일이 보아 알고 있는 낡은 노란 원피스로 갈아입고 구부리고 앉아 문간에 흘린 모래를 쓸어 담고 있었다. 그들이 들고 갔던 아이스박스는 깨끗이 비워지고 타월들도 치워져 있었다. 윤자는 그동안 머리를 감았는지 젖은 머리에 빗자국이 깨끗하였다. 뭐라 말해보려 하다 정일은 발끝 걸음으로 소파에 가 앉았다. 자기가 샤워를 하는 짧은 동안 어느새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고 모래를 쓸어 담고 부단히 움직이는 윤자가 정일의 눈에 신선하게 비쳤다. 모래를 쓸며 윤자는 생각한다. 정일에게 저녁을 먹으라고 해야 할까 아닌가. 오늘 하루 차까지 빌어와서 대접을 잘했으니 따뜻이 저녁을 지어 먹이는 것이 예의일 것도 같고 무엇보다도 정일이 굶고 나가면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빵 조각이나 먹고 말겠지. 그런데 밥을 하는 것은 치근대는 것 같지 않을까? 살해받은 의사나 학교 선생님은 보답을 하지 않았다. 노래나 듣죠. 우물우물 말하며 정일은 허리를 구부리고 전축에 가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얹혀있는 판에 바늘을 놓았다. 스페인 계통의 기타 선율이 방 안에 퍼졌다. 그 음악이 그 음악 같기만 한 정일의 귀에도 이 판은 새로 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어째서 나는 이 여자를 두려워하였는가. 마녀를 겁내는 뱃사공같이 정일의 친구는 누구이든 기영 아빠까지도 그 여자에게 붙들리면 네 일생은 그만 이라고 충고하였다. 오늘도 무사했냐? 친구 집에 자러 내려가면 피카소처럼 팬티만 입고 지내는 친구는 놀렸다. 중년 부인은 그런 면으로 한창인데 잘 먹고 서비스 부디 잘해줘라 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비행기 소리, 지나다니는 차들의 소리, 그것들을 누르고 방 안에 퍼지는 기타 소리, 무엇인가 더위에 썩어가기도 하는 여름밤이었다. 정일은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이 여자를 이용해 먹고 한 가닥 생명의 줄마저도 거머쥐고 도망치려는 비루한 인간으로 자신이 느껴졌다. 근 2달 동안 이 방에서 지내던 나날이 아까워진다. 나는 어째서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하였는가. 레코드도 제대로 들은 일 없고 변호사 말을 따라 같이 들락거리기 위하여 저녁 먹고 근처 공원으로 산보 나갈 때도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윤자에게 죄송스럽기만 하였었다. 모래를 쓸어 담은 윤자가 동그란 식탁 위에 가서 앉았다. 배고프면 어제 먹던 상추도 있고 된장도 있고 밥도 좀 있으니 갖다가 먹어요. 젖었던 앞머리가 말라 두어 가닥 앞으로 늘어진 윤자는 정일의 눈에 예쁘게 보였다. 고추장아찌도 있어요. 정일은 몸을 굳혔다.
이젠 가보라고 하는 말이다. 일어나야겠지. 정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라고 말해야 할 것이었다. 그동안을 결산하는 인사. 그의 모든 피가 뇌 속으로 몰리는 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우물우물 제가 결혼을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을 마친 정일은 쫓기듯 문을 열고 나가느라고 문간에 있는 윤자의 샌들 한 짝을 가스레인지 쪽으로 차버렸다. 문이 탕 닫혔다. 의자 위에 앉았던 윤자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정일이 방금 뭐라고 하였던가. 온몸에 피가 아우성치고 오줌이 마려운 듯했다. 나는 결혼을 믿는 여자가 아니요. 남자에게 되게 혼이 난 여자요. 윤자는 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정일을 쫓아나가는 대신 그녀는 방문객을 확인하기 위한 조그만 유리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눈 하나 크기의 동그란 유리는 정일이 엘리베이터 단추를 성급히 눌러보다가 기다리지 않고 층계 쪽으로 껑충껑충 뛰어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젊은 그의 구원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하리라. 고목에 물이 돌듯 윤자의 말라붙었던 혈관 속을 더운 피가 윙윙거리며 달려 돌아갔다. 오랫동안 잊었던 뜨거운 피의 감각. 이제와 생각하니 처음부터 이러기 마련이게 된 일이 아니었나. 순전히 비즈니스로 정희를 만나러 간다고 하던 날 나는 화장을 하며 즐거웠었다. 보지 않았을 때부터 결혼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벌써 즐거운 기대를 그에게 걸었던 게 아닐까? 그녀는 몸을 돌려 새삼 방 안을 둘러보았다. 소파 위에는 정일의 트렁크가 그냥 놓여 있었다. 정일도 내 곁을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갑자기 윤자 자신의 모든 약점이 윤자를 엄습하였다. 나이 많은 이혼한 여자라는 경력으로부터 눈가에 지는 주름살 하나하나, 잘 때 가끔씩 침을 흘리는 작은 버릇까지 전부 그녀에게 무섭게 달려들었다. 나는 모든 결점들과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리라. 윤자는 자신에게 다짐을 주었다. 버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힘껏 버텨보리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떤 시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이 긍정적인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지나간 해보다 활기차고 더욱 건강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작가분의 에세이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인기 드라마 작가로 더 잘 알려진 노희경 작가의 에세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66년 경상남도 함양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적부터 작가를 꿈꾸고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본래 시나 소설을 썼으나 머리가 아팠고 드라마를 쓰고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인간을 잊지 않고 인간의 진정성에 도전하며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작가는 1995년 MBC 베스트 극장 엄마와 치자꽃으로 데뷔하였습니다. 1996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과 거짓말로 마니아를 형성한 작가가 되었으며 내가 사는 이유,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바보 같은 사랑, 화려한 시절, 고독, 꽃보다 아름다워,
굿바이 솔로. 그들이 사는 세상. 그 겨울 바람이 분다. Dear my friend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등 주옥 같은 다수의 작품을 통해 가족과 사랑에 대한 따뜻한 성찰을 보여줬습니다. 1990년 제17회 한국방송대상 드라마 부문 작가상을 시작으로 2017년 제53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극본상까지 그 기간 동안 세기 힘들 만큼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지금도 매일 한 줄은 쓴다고 말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노희경 작가는 끊임없이 삶과 사람,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인간을 미워하는 것은 이해심이 없어서이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는 작가는 드라마를 통해 사람들의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자신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펴낸 곳 북로그 컴퍼니 지은이 노희경.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 땐 더더욱이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도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싶지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 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상대와 내게 주입시키자. 그래서 헤어질 땐 울고불고 말고 깔끔하게 안녕.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느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장과 같았다. 내가 아는 한 여자. 그 여잔 매번 사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처음엔 자신의 시간을 온통 그에게 내어주고 그 다음엔 웃음을, 미래를, 몸을, 정신을 주었다. 나는 무모하다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고 어찌 버틸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 주고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해맑게 웃으며 연애를 한다. 나보다 충만하게. 그리고 내게 하는 말. 나를 버리니 그가 오더라.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얻었는데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자신에게 사랑받을 대상 하나를 유기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속죄하는 기분으로 이번 겨울도 난 감옥 같은 방에 갇혀 반성문 같은 글이나 쓰련다. 첫사랑에게 바치는 20년 후의 편지. 버려주어 고맙다. 내 순정에 다쳤을 첫사랑 그대에게. 이제야 그대에 대한 무수한 원망을 내려놓고 비로소 참 많이 미안했었다. 참회할 용기가 난다. 미안하단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난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자만이 뿌리 깊었나? 아니다. 자기 연민이 독했다. 나이가 들면서 늘어가는 건 주름만이 아니다. 살면서 홍역처럼 반드시 거쳐야 할 경험과 남과 별다르지 않게 감당했어야 할 상처들이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그대와 주고받았던 모든 것들이 마냥 별스러워 엄살인 줄도 모르고 악을 쓰듯 독하게 킁킁거렸다. 그때 그대는 참으로 냉정했었다. 원망스러웠던 그 순간이 이제야 맞춤 맞은 순리였음을 알겠다. 나를 버려주어 고맙다, 그대. 순간 이 글을 쓰며 겁이 난다. 나만큼 설레지 않고, 나만큼 애타하지 않고, 나만큼 절절하지 않은 그대에게 나는 늘 이런 식으로 상처를 주었다. 잘났나 봐. 무시하나 봐. 그런 직설을 내려놓고 고맙네 정말 웃으며 칼 주는 꼬여진 실타래처럼 정말 난감하게 엉켜서 그대를 몰아붙였던 한때를 그대여 지금은 떠올리지 마라. 그리하여 이 글을 읽지 않고 서둘러 덮지 마라. 세월이 변하듯 사람도 변한다. 나는 변했다. 그대, 이제 엉킬 기운도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라. 고맙다. 정말 버려주어. 그대와 헤어져 20년이 흘렀다. 그 20년의 세월 안에서 나는 정말 뚜렷이 알아차린 것이 있다. 진실이나 사실이란 말은 함부로 써선 안 된다는 것. 모든 기억은 내 편의대로 조작될 수 있다는 것. 하여 이제 내가 말하려는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는 어쩌면 또다시 나만의 기억일 뿐 그대와는 무관한 어떤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혹여 내 서술이 그대의 마음과 아랑곳 없더라도 웃으며 봐달라. 이 사람은 이리 생각했었구나 하고. 그대가 나를 일방적으로 버린 20살 겨울. 나는 그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었다. 매일 전화하고 하루 걸러 한 번씩 만나고 서로의 속살도 아닌 드러난 살이 스칠 때도 머리끝까지 삐죽하던 그때. 그대는 돌연 모든 걸 멈추었다. 전화도 받지 않고 편지에도 답이 없고 만나도 확연히 시들해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내 드라마 주인공은 참으로 상대에게 용기 내어 잘도 묻는데 나는 그대에게 묻지 못했다. 내 잘못을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어리석다. 사랑한 대상을 미워할 대상으로 바꿀 오기는 있으면서. 모든 겨울처럼 밤이 깊은 겨울이었다. 며칠째 몇 주째 연락이 안 되던 그대를 찾아 나섰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얇은 추리닝 바람이었다. 20년간 나는 그때의 내 행색을 다급함이라고 애절함이라고 포장했지만 이제야 인정한다.
상처 주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너보다 순정이 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버렸다. 그렇다면 무참히 무너져 주겠다. 내 옆에 머물러 있어야 할 네가 기어이 날 그냥 스쳐만 지나가겠다고? 네가 상처 준 어린 이 사람을 똑똑히 기억하렴. 나는 눈 오는 그대의 집 앞에서 밤을 새워 오들거렸다. 그대는 2층 창문 너머로 나를 물끄러미 보다 커튼을 쳤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대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대학을 갔어. 말해주고 싶었어. 뚝. 그대 목소리는 나에 대한 죄책감으로 작고 의기소침했다. 반면 내 목소리는 얼마나 당찼던가. 잘됐군. 웃음이 난다. 좀 더 나중까지 사랑한 게 뭐 그리 대단한 유세라고. 이후의 내 행동은 더욱 우스꽝스럽다. 그대랑 헤어지고 나는 이내 A, B를 만나놓고 7, 8년 뒤 다시 그대를 만나서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나 라고 말했던 것 같다. 그때 그대는 참으로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책했었다. 왜 너는 그렇게 순정적인데 나는 이 모양이냐고. 지금 사랑하는 누군가와도 나는 또 시들해진다고. 나는 기뻤다. 그대가 나랑 헤어져 계속 휘청대서, 그리고 내가 순정적으로 보여서, 그리고 다시 5, 6년 뒤 그대를 보았다. 그대는 여전히 휘청대고 여전히 나에게 미안해하고 여전히 또 누군가와 시들한 상태였다. 그때 나는 이제는 우린 친구야 하며 내가 그대를 극복하고 우정으로 승화시킨 단계를 서술하며 넌 왜 그렇게 살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없어? 하며 훈계하고 의기양양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는지. 그리고 다시 5, 6년이 흘러 지금이다. 미안하다 그대여. 이제야 고백건대 나는 그대에게 바쳤던 순정을 20살 무렵에 이미 접었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냐고? 나는 마음이 변하는 게 큰 죄라 생각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은 참으로 오래갔다. 그래서 그대를 괴롭히고 그대보다 나를 더욱 괴롭혔다. 그대와 헤어지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도 나는 여전히 그대에게 바쳤던 순정만을 내세우며 유치한 대사를 남발했다. 나에겐 네 자리가 없어. 젠장이다. 그러면서 왜 그들과 여행은 가고 설레는 눈빛을 주고받고 짜릿하기까지 했었는지. 그때 나는 그런 아이였다. 그대여, 이제 부디 나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사랑의 배신은 없다. 사랑이 거래가 아닌 이상 둘 중 한 사람이 변하면 자연 그 관계는 깨어져야 옳다. 미안해할 일이 아니다. 마음을 다잡지 못한 게 후회로 남으면 다음 사랑에선 조금 마음을 다잡아 볼 일이 있을 뿐 죄의식은 버려라. 이미 설레지도 아리지도 않은 애인을 어찌 옆에 두겠느냐. 마흔에도 힘든 일을 비리디비린 20살에 가당치 않은 일이다. 가당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었다. 어쩌면 우린 모두 50보 100보다 더 사랑했다 한들 한 계절 두 계절이고 일찍 변했다 한들 평생에 견주면 찰나일 뿐이다. 모두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다 괜찮다. 이제 나는 다시 그대와 조우할 날을 기다린다. 그때는 그대와 웃으며
순정을 포장한 가혹한 내 행동들을 마음 아프게가 아닌 웃으며 나눌 수 있길 간절히 바라본다. 만약 볼 수 없다면 잘 살아라, 그대. 그리고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행복하다. 아픔의 기억은 많을수록 좋다. 나는 경남 함양 산골에서 가난한 집안의 7형제 중 6번째로 태어났다. 내 출생은 그다지 경사스런 일이 아니었다. 뱃으니 나을 뿐 기대도 기쁨도 없는 출생이었다. 있는 자식도 하루 세끼 밥 먹이기가 버거운데 또다시 자식이라니. 모르긴 몰라도 어머닌 날 낳으시고 우셨을 것이다. 암죽 서말이라고 젖먹이가 돈이 더 드는 법 아닌가 하여 나는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인 채 윗목에 올려졌다. 군불 닿지 않는 윗목에서 사나흘 있으면 제 스스로 목숨줄이 떨어져 나가 집안의 고단을 덜어줄 거다. 할머니는 우는 어머니를 밀치고 나를 윗목에 놓고는 누구든 애를 건사하면 혼줄이 날 거다 하셨다 한다. 나는 한겨울 싸늘한 윗목에서 그렇게 보름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살아남았다. 기적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큰언니가 할머니가 밭에 나가고 들에 나간 시간 생쌀을 씹어 내 입에 넣어주었던 것이다. 내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이후 집안이 위태로울 때마다 짐처럼 여겨졌다. 내 기억이 확실하다면 4살 무렵엔 효창동 주택가에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돌아서신 적도 있었다. 물론 착하고 여린 어머닌 몇 걸음 못 가 나를 다시 끌고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그때 집으로 돌아와 내 등짝을 후려치며 하시던 어머니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애미가 널 버리고 가는데 어째 울지도 않느냐. 이후 나는 마치 나를 버리려 했던 가족들에게 복수라도 하듯 정말 지겨울이 많지 그들의 속을 썩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배를 배우고 물론 들키는 바람에 이내 피울 수 없게 됐다. 고등학교 땐 못 먹는 술을 먹어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툭 하면 사고를 쳐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다니고 대학은 재수를 하고 셀 수도 없이 집을 나가 떠돌고 내가 기억하는 잘못만 이러한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들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이런 연고로 나는 사흘들이 천하에 쓸데없는 계집애란 말을 들으며 성장했다. 가족들은 물론 친구들조차도 나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보았다. 오죽했으면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타던 날 친구가 내 손을 잡고 네가 사람이 됐구나 하며 울었겠는가. 그 시절은 이제와 내게 좋은 글감들을 제공한다. 나는 한때 내 성장 과정에 회의를 품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만약 가난을 몰랐다면 인생의 고단을 어찌 알았겠는가. 내가 만약 범생이었다면 낙오자들의 울분을 어찌 말할 수 있었겠으며 실패 뒤에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작가에겐 아픈 기억이 많을수록 좋단 생각이다. 아니, 작가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은 필요하다. 내가 아파야 남의 아픔을 알 수 있고 패배해야 패배자의 마음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는 내게도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밥벌이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렸다면 좋았을 것을.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그대들의 방황은 정녕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그 시기 안에서 부디 방황을 멈추라. 아픈 기억이 아무리 삶의 자양분이 된다 해도 부모에 대한 불효만은 할 게 아니다. 대학 때 가출한 나를 찾아 학교 정문 앞에서 허름한 일상복으로 서 있던 어머니가 언제나 눈에 밟힌다. 그때도 이후에도 왜 난 그분께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바라건대 그대들은 부디 이런 기억 갖지 마라. 그 뒤의 이야기. 이 글이 나가고 한참 후에 나는 큰언니로부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얻어들었다. 내 출생 당시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이다. 엄마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쓴 건데 그럼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고? 가슴이 쿵했다. 큰언니의 말은 이랬다. 엄마는 당시 자식을 원하지 않았다. 더구나 딸은 더더욱 원하지 않았다. 가난한 살림에 남편은 애나 만들어주려 집에 들를 뿐 생계는 아랑곳 없는 사람인데 5도 모자라 6째라니 겉도 자기 팔자 닮을 게 뻔한 계집아이라니 엄마는 나를 낳아놓고 칼바람이 돌게 앉아 있다가 나를 윗목에 놓았다 한다. 엄마와 17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큰언니와 2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큰오빠는 그런 엄마가 무서웠다고 한다. 어떻게 제 자식을 윗목에 놓아 주기를 하나.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고 악다구니를 쓰셨다 했다. 그리고 할머니의 사주로 큰언니가 생쌀을 씹어 나를 먹이고 그래서 연명하는 날 보고 할머니가 엄마에게 간곡히 말했다 한다. 애가 저리 놓아두어도 아니 죽으니 그냥 키워라. 가해자가 완전 뒤바뀐 이 끔찍한 이야기를 별로 알아서 좋을 것도 없는 이 이야기를 큰언니는 왜 무엇 때문에 내게 하는 것일까? 이 사실을 몰랐다면 전에 엄마에게 내가 깊은 사랑을 받았었구나. 아파도 예쁜 추억 하나 생기는 건데 이야기를 들은 첫날 나는 이불 속에서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이내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때 내 어머니의 나이는 31살의 꽃다운 나이, 자식은 6에, 남편은 남만 못한 남자, 힘도 들었겠다. 자식이 짐스럽다 못해 원망도 스러웠겠다. 없었으면 1000번 만번도 바랐겠다. 굳이 출생 즈음이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 걸 거짓말까지 해가며 나에게 해준 건 죄의식이었겠다. 너무도 미안해서였겠다. 이후에 나를 참 예뻐라 했으니 그것으로 다 됐다. 생각을 이렇게 말끔히 정리하고 잠이 들며 나는 내가 참 컸구나 싶었다. 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 이해 못할 게 뭐 그리 많겠나 싶다. 다만 상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을 뿐이지. 큰언니의 저희도 이해가 갔다. 내가 너를 살린 거라고. 그렇다. 큰언니는 늘 나를 살렸다. 작은언니도, 큰오빠도, 작은오빠도, 막내언니도 늘 나를 살렸다. 참 예쁜 형제들. 그리고 불쌍한 울 엄마.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받았다는 입장에서 상처 주었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 상처 준 걸 알아챌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노희경.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작가의 드라마 속 이야기는 보는 이들을 포옥 잠기게 하는 공감 스펀지를 놓아둔 것 같지요. 에세이는 그 위에 감성 스펀지를 하나 더 올려놓은 듯 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